그 과학에서는 기원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논의된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이죠. 그 전에는 뭐 제가 아는 한 누가 뭐 기원에 대해서 뭐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고 그걸 못 들어봤어요. 종의 기원. 근데 그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물질 자체의 기원 또는 나가서 우주 자체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아주 정말 상세하게 알게 됐어요.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한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을요, 여반 고흐의 그림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몬드 트리예요. 아몬드 트리. 아몬드라고 드셔보셨죠? 예. 일단 이거 한번 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with a good beginning. 시작이 좋으면이에요. 시작이 좋으면. 그 다음에 even if branching is unpredictable. 가지가 어디로 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해요. 그렇죠? 싹이 났는데 이게 가지가 어디 칠리라는 것은 아마 아인슈타인도 예상 못할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The blossoms are rich. 꽃이 만개하고, 그다음에 the big picture is beautiful. 큰 그림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우주에 관한 얘기구나. 뭐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어요. 뭐 한 사람의 일생도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생명 자체를 봐도 그래요. 생명도 이 지구상에서 처음 단세포가 태어난 때가 있어요. 대략 한 38억 내지 40억 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출발해서 이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예.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이게 뭐가 아름답느냐? 뭐 헬조선, 헬지구다, 헬우주다. 그럴 사람은 없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요, 아주 우주 자체까지 확대가 전된다고 생각해요. 우주 자체도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의 씨가 떨어질 때 떨어져서 이제 잘못될 수도 있죠. 어떻게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지나가던 새가 이걸 집어 먹었다. 그러면 이제 싹을 못 틔울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우주가 시작할 때 이게 잘 시작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잘못 시작했다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리들이 뭐가 좀 이상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를 치고 뭐 태양계가 생기고 생명이 태어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 요걸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그 우주 자체에 기원이 있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전반부에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 후반부에는 그 생명의 핵심이 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학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분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를 보면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원리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이걸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분류의 역사인데요. 거슬러 올라가서 예컨대 17세기라고 하면요, 뉴턴이 활약한 게 17세기 후반인데, 그때는 물론 그 이전부터 나왔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뭐 황당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물질을 놓고 분류를 어떻게 했나 하면요, 이 지상의 세계에는 뭐죠? 4가지 원소 있죠.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천상의 세계는 에테르라고 하는 이 죄악의 세상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류법이 있었고, 또 그 뉴턴이니까 힘을 놓고 봐도 지상의 세계에는 뭐 중력이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천상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상당히 크루드한 그런 분류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게 정교해져요. 그래서 18세기의 중요한 분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식물, 그 리네죠. 스웨덴의 리네가 동식물을 놓고서 쭉 그 분류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이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그런 건데, 그럼 제가 궁금해졌어요. 이 아몬드 트리는 어디에 속할까? 근데 이 생명을 놓고서 쭉 체계에 분류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개, 그렇죠?
동물계, 식물계. 그때는 이제 균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나? 계 다음에 뭐죠? 문, 강, 목, 과, 속, 종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아몬드 추리는 당연히 이거 식물계예요. 일단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세요. 끝에 세 개가 맞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사람은요, 사람 과예요. 사람 속이고, 그다음에 사람 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슷한 다른 동물들이 좀 껴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게 아몬드 추리는 종으로 볼 때는 아몬드예요. 이거는 아몬드 종인데 그 위에 속종이니까요. 이게 무슨 속에 속할까가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가 찾아봤더니 제가 약간 놀랐는데 혹시 누구 짐작이 되세요? 저걸 보시고 야 저기 무슨 과속종인데요. 무슨 과일까? 무슨 속일까? 잘 짐작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답이 뭐냐면요. 이게 벚나무 과예요. 벚나무. 그러고 보니까 벚나무 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과, 꼭 윗단계인데요. 과는 이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장미과예요. 장미과. 야, 저하고 장미는 좀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체계가 있는데, 근데 자연이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런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큰 그림이 멋있고 지금 현재 우주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우주구나. 그리고 이 끝 아주 마지막에 최후의 이 우리 아주 멋진 꽃. 이게 저는 꼭 인간 같아요. 야, 이걸 전체를 파악한 인간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고갱의 그림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일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림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거기서 보실 때 오른쪽에 그 갓난애가 있죠. 이 갓난애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부모가 있을 거고 그 부모의 부모는 어떻게 되냐? 쭉 추적을 하면은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인가 이 가운데 이제 열매를 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누구인가를 나타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뭐 먹을 걸 따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제일 왼쪽 끝에 보시면 그 노인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죽어선 야 과연 천국이 있는 건가? 지옥이 있나? 이게 다 우리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고 뭐 종교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답이 이거라고 딱 얘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불과 100년 사이에 상당히 구체적인 답을 이제 우리가 얻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다 배워요, 또.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요새 세상에는 교양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원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 기원을 추적하는 방법 중에 이건 제가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 10배씩 10년이고요. 10배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단위는 년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승이면 10년 전이잖아요. 대략 10년 전에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했죠. 기억이 생생하죠. 그 다음에 한 100년 전에는 저거 뭐예요? 저 1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이고 참호에서 참 처참한 전쟁을 하고 그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1000년 전이면 이게 중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십자군 운동도 있었고, 암흑기예요. 아무튼 암흑기고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이죠. 그다음에 말년 전에 이제 우리가 농경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인간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식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10만 년 전에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중요한 게 호모사피엔스 우리하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유사한 종하고가 이게 분리가 돼요. 그건 뭐 우리가 정확히 몇 년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도 대략 한 15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호모사피엔스의 출현이에요. 거기서 한 10만 년 사이에 우리가 이 현대과학까지 했다는 거 이게 대단한 성취죠. 그 다음에 한 100만 년 전에는요, 호모 에렉투스가 이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불이니까 결국 공기 중에 산소하고 이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때도 산소가 있었구나. 우리도 지금 호흡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이거 원소면에서 그런 공통점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10의 7승이면 어떻게 돼요? 1000만 년인데 대략 한 600 내지 700만 년 전에 인간과 침팬지의 조상이 있어요. 공통 조상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어요. 특히 DNA를 분석해가지고 그 시기도 대충 알고, 그리고 이 침팬지하고 인간이요, 그 DNA의 그 소위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염기 순서가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침팬지하고 인간은 그래도 뭐 한 30%? 아니에요. 불과 1.5% 차이예요. 그 정도 차이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10의 8승이니까 1억이죠. 1억 년 전쯤에는 이 지구상에 아주 거의 독불 장군이 이게 공룡이에요. 그때 우리의 조상인 그 포유류는 진짜 숨어 살고 그럴 때가 있었고요. 공룡이 있었고요. 그러면 공룡은 그 뭐 세포 내에 우리 같은 DNA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똑같아요. 그 염기 차이가 좀 달라요. 물론 다르긴 하지만 같은 DNA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 년 가면요, 10억 맞죠? 10억 년에는 전에는 이 지구의 그 표면, 지표면에는 생명체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육상 진출한 게 한 4억 정도거든요. 그때는 모든 생명체가 바닷물 속에 살았어요. 그 얘기는 생명이 출발을 바다에서 했다는 거예요. 했고 그 안에서 쭉 발전을 했는데, 그 공룡이 저렇게 득세했듯이 그 당시에 바다에서 득세했던 그 종이 바로 요거 보시는 건데, 이건 무슨 색이에요? 녹색이죠. 녹색이니까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 광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광합성 식물이에요. 이게 아주 누비었어요. 왜냐하면 광합성 못하는 종들밖에 없다가 어느 날 이 광합성 능력을 터득하면요, 이게 아주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누비다가 나중에 이제 육상으로 올라가서 식물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벼도 결국 출발은 여기예요. 근데 이게 10억이고, 그다음에 10의 10승이면 이게 100억인데 100억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 뭐 별들이 태어나고 그럴 때고, 이게 이제 결국 빅뱅의 순간에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나는 게 아주 확실해요. 이 숫자 세 자리까지 확실히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10의 11승은 없는 거예요. 천억 년이라는 건 없어요. 우주의 나이 자체가 138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10의 10승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물론 지구가 이제 언제 태어나겠죠. 지구가 태어난 거는 비교적 정확히 알아요. 이거 46억 년 전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46억이면요, 138억의 몇 분의 1이에요. 이게 정확히 3분의 1이에요. 368하고 3 이렇게 되잖아요. 그 참 재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자연이 우리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이렇게 3자가 참 중요해요. 과학할 때 3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태양계가 태어났고, 그러려면 태양계가 태어났다는 것은 지구도 중요하지만 그때 태양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딘가는 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태어나고 지금 대충 우리가 추산하기로 처음 한 3억 내지 4억 년 사이에 처음 별이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별이 태어나기 전에는 거기도 또 암흑기가 있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정도가 아니라 몇 억 년에 해당하는 암흑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이제 별이 태어났고 발전해가지고 태양계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대충 동의가 되세요, 저거? 과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동물 다르고 식물 다르고 균이 다르고 하지만은 결국 같은 DNA, 또 같은 아미노산, 뭐 ATGC 염기 이런 거 대충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이제 장구한 우주의 역사가 있는데 138억 년 전에 시작이 있었다고 제가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우주의 시작이 있었느냐?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우주가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면에서 유한하고, 시간은 유한한데 공간적으로는 무한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그럴 것 같죠. 근데 뭐 억지를 부려서요, 저 물주가
유한한 시간 전에 그렇죠? 우주를 만들었는데 크기는 무한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바는요. 138년 우주가 시작할 때 이게 무한한 크기의 공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점에서 출발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한 점이 계속 팽창해 나가는데 아무리 팽창해도 유한한 시간 동안 팽창했으면 그건 공간의 크기도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유한해요. 이거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를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기 관련해서 또 우리가 중심인가? 중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그 인문학자들은 인간이 중심이라 그러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지구 자체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한 500년 전에 밝혀졌고 그 얘기도 좀 같이 조금씩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인간이 그동안 한 2000년 정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 어떤 생각이 있었나를 제가 이렇게 둘로 요약을 했는데 크게 보면요. 그 그리스에서 출발했던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했던 그 헬레니즘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그레코 로마죠. 로마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뭐 또 미국을 갔다가 우리나라 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철학이에요. 출발이 철학이고 그리고 합리성을 중시하고 그렇죠. 예. 이 대표 주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무한하다고 봤다 그래요. 왜 그런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무한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하고 좀 대립되는 제 생각이 유태 기독교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물론 서구에서 이렇게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여기 섬해가지고 불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집어넣지 못했고 적어도 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대개 이렇게 합의본 이 주데오 크리스천 트래디션에서는요 이건 이제 철학적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이고요 합리성보다는 이제 초월성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성서가 있어요. 성서에서는 태초란 말이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태초가 나오고 또 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대립된 생각이 있어요. 그동안 진짜 2000년 동안 쭉 생각이 바뀌어 오다가 신기하게도 한 100년 사이에 지난 100년 사이에 생각이 이제 크게 바뀌는데 뭐 일반인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적어도 과학자만 놓고 보면요 100년 전에는 과학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시작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대략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추가 이렇게 됐어요. 시작이 과연 있었겠느냐 이렇게 좀 약간 의심하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반대로 3분의 2가 이제 시작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큰 변화예요. 그러면 그 어디서 변화가 왔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빅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온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걸 얘기할 때 그 출발점을 저는 이 칸트로 택하는데, 왜냐하면 칸트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 섬우주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 위에는 이 칸트의 묘비명이 이제 있는데, 제가 뭐 초등학교 좀 상급 학년쯤 됐을 때 이걸 저 처음 어디서 읽었어요. 그리고 참 감동을 받아서 야 훌륭한 말이구나.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도 있고요. 지금은 참 그 별을 보기가 힘든데 옛날엔 밖에 나가서 별을 보면 정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야 그다음에 마음속에서 빛나는 도덕유리대 둘 다 빛나요. 도덕유리대. 근데 이분이 과학에 이제 기여한 바는요. 섬우주란 말을 처음 썼어요. 아일랜드 유니버스 독일어로 했겠지만요. 여러분 아일랜드 유니버스 그러면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섬이다. 우주가 섬 같다는 거예요. 섬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라는 얘기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섬에서만 살았다 그러면 있는 걸 몰라요. 딴 데 뭐가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수. 전에는 그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마도 이런 게 여러 개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요.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거기 나오는 이제 키워드가 이 성운이란 건데요. 성이니까 별이고 우는 구름이야. 그러니까 이게 빛을 내긴 내는데 보통 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흐려 보이는 거죠. 퍼져 보이고 뭐 깃털 같아도 보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혹시 우리 같은 은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5종류의 그 성운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 옛날에는 이거를 맨눈으로 봤거나 아니면 그 성능이 좀 떨어지는 망원경으로 보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성운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서 찍어낸 사진인데요. 거의 달라요. 저 개성운이라는 게 있고 오리온 성운, 요거는 별이 지금 태어나는 부위고요. 구상성단, 별들이 또 몇억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구형으로 모여 있는 게 있고요. 또 행성상성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인데, 요거는 지금 나선형이에요. 소용돌이 같아요.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소위 외계 은하예요. 외계 은하. 근데 이런 게 아까 처음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나 몰라도 이런 게 지금 우주에 한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려진 건 언제쯤일까? 어떻게 알려졌을까? 이제 그런 게 다 중요하겠죠. 100년 전에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대략. 일단 그래서 그 성운이라는 거를 한번 들어두시고요. 예. 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제 나선형 은하인데 이걸 다시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은하를요 밖에서 외계에서 봤다 보면 또 이렇게 보여요. 예. 여러 개 이렇게 나선 이렇게 있고 이 중심에 아마도 그 요즘에 그 인기어가 된 블랙홀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숫자가 조금 나오는데 중요한 숫자는 조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은데 도대체 우주가 일단 얼마나 큰가가 지금 관심사예요. 예, 우주가 뭐 유한하다 무한하다 대충 얼마나 크냐 이런 걸 할 때 광년, 제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우리가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은하가 이걸 나중에 이제 재보니까요 지름이 한 10만 광년이에요. 10만. 야, 10만 년을 가야 돼. 제 손바닥이 우주라, 우리 은하라고 치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걸 파악을 했어요 우리가. 근데 요 안에 지금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한 1000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0년 전에는 그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23년경에 이런 게 또 있다. 두 번째가 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면서 지금 현대 우주로는 이제 발전했는데 그러면 1000억 개 별이고 이런 게 또 1000억 개가 있다 그러면 1000억이면 10에 이게 11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1승 곱하기 11승 하면 22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 큰 숫자 중에 과학에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소위 아보가드로 수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물 한 모금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개수예요. 야, 물 한 모금에 물 분자가요 우주 전체의 별 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계가 있고요 또 아주 그 미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양쪽을 다 우리가 지금 탐험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우주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저기 이제 이렇게 쭉 하늘에 가로질러서 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은하수예요. 우리가 속한 은하수인데 그 이상해요. 이런 은하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저 중심에 있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봐도 다 똑같아 보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만 쭉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 은하의 약 이 외곽지대에 있어요. 중심에 있으면 사실 큰일 나죠. 왜냐하면 블랙홀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것도 파악을 했고 또 그 전에 물론 태양이 은하의 중심이 아니다. 뭐 그것도 이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지구가 또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벌써 그 이전에 갈릴레오 그때 이제 알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진에서 지금 마젤란 성운이라고 하는 중요한 천체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예, 거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게 왜 마젤란 성운이 됐냐면 그 1600년대인가 1500년대 아무튼 그때 세계 일주를 하잖아요.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처음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어딘가 거기서 출발해서 쭉 한 바퀴를 도는데
이 북반구에서 항해할 때는요,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브라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반구로 갔더니 이게 북극성이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가판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천체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걸 기준으로 항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마젤란 성운이 됐는데, 예. 요게 지금 앞으로 제가 얘기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요 마젤란 성운이 우리가 속한 요 은하수의 일부가 아니고요. 한 요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별의 집단이에요. 요거 좀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은데,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요 정도 거리에 그저 한 파리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내 별이 지금 뭐 수천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빅뱅 우주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천체가. 그래서 일단 요걸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과학자 이름을 몇 사람을 얘기했나? 허블이 잠깐 나왔었죠. 뭐 갈릴레오도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이제 그 빅뱅 우주론이 자리 잡는 데는요,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한 100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출발점이 됐던 게 헨리에타 레비트라고 하는 여성, 무명의 여성 과학자인데, 일단 보세요.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죠. 예. 평생을 하버드 천문대에서 별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여성이 그 대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하버드도. 그래서 학부만 졸업하고 하버드 천문대에 가서 소장님을 도와가지고 자원봉사자로 뭐 이렇게 하다가 평생을 거기서 이제 일생을 바쳤는데, 사실 독신으로 나중에 또 위암이 걸려 돌아갔는데, 이분의 업적이 지금 아주 출발점이 됩니다. 예, 아마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뭐 주춧돌 정도 역할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 위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자,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1월, 7월, 그러니까 6개월 간격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에 관련돼 있냐면, 우리가 우주에서 천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거 답을 하려고 그러면 천체의 거리를 일단 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몇 광년이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 제일 첫 번째 발전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요,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일주하는 거예요. 일주하면서 시차가 생겨요. 저 뒤쪽에는요, 멀리 있는 별들은 그냥 배경을 이루고 있고요, 가까운 별이 있으면 요 각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6개월 간격으로 각도가 생기는데, 그 각도를 정확히 재고,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거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 방법으로 별의 거리를 처음 잰 게 1838년이에요. 아직 200년이 채 안 됐죠. 그때로서 이게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별을 봐가지고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삼각함수를 써가지고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 가지고 하나씩 별을 거리를 재지 않았겠어요? 예, 재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요 힘들겠죠. 그래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각도가 거의 0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이 방법을 재할 수 있는 천체의 거리의 한계가 300광년 정도예요. 300. 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10만이었는데요. 그 중에 300밖에는 못 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 오래 갔냐 하면요, 예, 1838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숫자 1908년에 이 레비트라고 하는 여성과학자가 두 번째 방법, 제2의 방법을 지금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 걸렸잖아요. 70년 동안은 그 연주 시차밖에는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 이게 조금 어려웠지만 꼭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70년 동안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각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요, 우리가 어떤 별이 얼마만큼 빛을 내는가, 얼마나 밝으냐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밝아 보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빛을 내느냐. 이런 거는 절대 밝기라 그럴 것 같아요, 겉보기 밝기라 그럴 것 같아요. 절대 밝기죠. 절대 밝기를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진을 찍거나 하여튼 보거나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건 겉보기잖아요. 그래서 당장 꼭 필요한 거는 절대 밝기예요. 절대 밝기를 아는 천체가 있으면요, 겉보기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누구나 생각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별이 얼마만큼 빛을 내느냐 절대 밝기를 아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한 70년 동안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꽤 오랜 시간이죠. 예. 자, 그러다가 1908년에, 그러니까 이제 110년 됐는데, 이때 제2의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분이 레비트라고 하는 무명의 여성 과학자인데, 이분이 1908년에 쓴 논문의 제목이 저기 보시면 1777, 영어로는 1777 그렇게 하죠. Variables in the Magellanic Clouds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마젤란 성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복수네요. 클라우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젤란 성운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소마젤란 성운, 대마젤란 성운 두 개가 있는데 둘의 그 평균 거리가 우리 은하로부터 한 20만 광년 거리에 있어요. 이게 10만이고 20만이니까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거기 두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1777개의 variable을 찾았다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면 variable이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저 사진 XY 축이 있는데 저걸 잘 보시면은 variable이라는 게 이런 얘기구나 짐작이 될 수가 있죠. variable이니까 변환되는 거예요, 안 변환되는 거예요?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광성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가 변해요? 밝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해요. 물론 색깔도 좀 변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밝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데 한번 확 밝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져요. 그리고 또 다시 밝아져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래. 꼭 파도 치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든 별이 이러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대부분 별은 이렇지 않고요. 항상 밝기가 그냥 일정하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이런 별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 천문대 갔을 때 이 소장님이 이게 똑똑한 학생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좋은 뭘 시킬 게 없을까 하다가 그 마젤란 성운에서 남성 천문학자들이 찍어온 별 사진이 이렇게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주고서 여기서 변광성,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 찾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만약 물어봤다 그러면 글쎄 그건 난 모르겠는데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이게 빅뱅 우주로 이어질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단 뭐 대학원 선생님은 아마 안 시켰을 것 같아요. 대학원 선생님은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졸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논문에서 그 말미에 가서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The brighter variables have the longer periods.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밝은 이죠? 브라이터니까. 그러니까 변광성 중에 좀 덜 밝은 게 있고요, 더 밝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는 Y축이겠죠. 밝기가 약간 밝은 것이고 굉장히 밝은 게 있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오리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오리드는 주기잖아요. 제일 밝을 때부터 다음 밝을 때까지 뭐 며칠 걸리냐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무도 이거를 뭐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이게 왜 중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난데없이 이런 무명의 여성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문을 지금 쓴 거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은요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짐작이 안 되시죠.
그래도 조금 전에 연주 시체 가지고는 300광년밖에 못 본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잘하면은 그 밖에까지도 잘 수 있겠구나, 그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아까는 300이었는데 이번에 예컨대 한 100만, 어휴, 이게 10만인데 1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어떤 별을 거리를 재고 싶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이런 변광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주기가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그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우리의 이웃사촌 은하예요. 두 번째 은하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알려진 두 번째 은하예요, 지금. 근데 이 거리가 200만 광년이에요. 여기 아까 1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10만이 있고 200만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아니 이게 200만인 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연주시차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누군가가 이 안드로메다 그 성운에서, 이제 성운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 변광성을 하나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그 변광성이 주기가 길었다는 얘기일까 짧았다는 얘기일까,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겉보기 밝기가 높았을까 낮았을까, 이런 이제 조합이 성립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론은 나와 있어. 이게 안드로메다가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빛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 어둡게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기가 굉장히 긴 변광성을 누군가가 찾았고 겉보기 밝기는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거리 계산했더니 처음에는 한 100만, 지금 한 200만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알려면요, 그 레비트의 그런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기와 밝기의 관계, 그게 없이는 안드로메다가 얼마나 멀리 있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드로메다는요, 우리가 바로 우리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날씨 좋고 그러면 맨눈으로도 보여요, 이게. 근데 맨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게 보이면 뭐 웬만한 다른 별 같이 이것도 우리 은하의 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발전인데,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리 재는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한 셈이에요. 세이프헤드 변광성하고 두 번째고 연주 시차로 재는 첫째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광성 가지고 재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빅뱅 우주론이 나오게 됐는데, 그거는 우주의 크기, 규모에 관한 얘기고, 자 그러면 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또 조사해 볼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별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별 보면 운동하는 것 같지 않죠. 물론 행성들은 뭐 좀 운동하지만 소위 항성은 문자 그대로 항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요한 기여를 했던 분이 이제 슬라이퍼라고 하는 분인데, 아까 그 레비트는 여성이기 때문에 석사학위도 없어요. 그 위대한 발견했는데 박사는커녕 석사도 없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기 발견이 안드로메다 거리를 재는데 사용된다는 것도 모르고 한 2년 전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슬라이퍼는 남성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 동안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됐는데, 이분은 지금 운동에 관한 거를 기여를 한 거예요. 여기 제목을 보면요, 이분이 이제 1913년 한 발견에 그 논문 제목이요,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선 스펙트럼의 청색 편이. 이게 뭐 처음 듣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선 스펙트럼은 무슨 소리냐, 청색 편이는 뭐냐, 그런 걸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하루 저녁에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얘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들어주세요.